여러분, 요즘 결혼식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서울의 한 50대 가장은 딸 결혼 준비 때문에 이미 모아둔 노후 자금 중 4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축의금으로 일부를 메운다고 하지만 식대가 한 사람당 8만 원을 훌쩍 넘는 시대에 결국 마이너스만 남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하객을 위해 치르는 내 인생 최대의 지출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미 많은 부부들이 하객 없는 결혼식을 선택하며 진짜 중요한 건 돈잔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변화를 놓치면 여전히 빚과 스트레스 속에서 결혼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박동철 씨, 62살은 작년 봄에 중소기업 인사팀 부장에서 은퇴했습니다. 회사에서만 30년을 버틴 사람이라 주변에서는 늘 한 우물만 판 성실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1억 4천만 원. 은퇴 직후만 해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 전원주택을 알아보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전업주부였고 아들은 33이 되어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28살 난 딸은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환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은 드디어 올 게 왔네라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결혼 비용, 예식장의 높은 식대, 하객 축의금 문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예비 사위 측 부모님과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식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랑 쪽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강서구 웨딩홀이 괜찮더라고요. 음식도 좋고 체면도 서고.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예식장은 1인당 식대가 9만 원. 여기에 대관료, 장식비, 드레스, 사진, 메이크업까지 합치면 기본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지금 세상에 하객도 많이 안 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될 사람 앞에서 차마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거실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낡은 냉장고 문을 열자 오래된 김치통과 남은 반찬 몇 개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냉장고도 이제 곧 고장 날 것 같아요. 40년은 된 거잖아. 그런데 결혼식에 돈 다 쓰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박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미 생활비와 집수리에 쓰였고 남은 건 몇 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 비용으로만 최소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한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식장 홀은 화려했지만 정작 하객석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축가가 끝나자마자 식사장으로 이동했고 식사도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는 사진 촬영 때문에 누구와 눈을 마주칠 새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과연 결혼식일까? 아니면 그냥 돈으로 치르는 행사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객이 200명이라 치면 식대만으로도 거의 1,800만 원. 여기에 웨딩홀 패키지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꼴이었습니다. 딸은 결혼 준비가 설렌다며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박 씨는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린 건 드레스가 아니라 돈 계산서뿐이었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그냥 가족끼리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결혼식 많잖아요. 체면 생각 안 해. 사돈네가 뭐라 하겠어.
우리 집안이 초라하다고 하면 어쩌려고. 낡은 냉장고 앞에서 반복되는 부부의 말싸움은 오래된 생활의 무게와 현재의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식장 계약서를 쓰러 갔을 때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기본 패키지로 이 정도는 하십니다. 축가, 사회자, 영상 편집까지 넣으면 더 완벽해요. 견적서를 받아든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단 하루, 단 몇 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견적서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차라리 집을 고치고 냉장고도 바꾸고 남은 돈은 노후에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결혼식 하루에 이걸 다 쓴다고?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낡은 냉장고 모터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자신의 심장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이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차마 안 된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그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듯 보였습니다. 박동철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냉장고는 여전히 집 한쪽에 버티고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곰팡이 냄새와 시큼한 김치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가 마치 그의 현실을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넣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생활비는 어떻게 해?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성실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 고작 1년도 안 돼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하객 명단을 작성하면서였습니다. 딸은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친구들 이름을 적었지만 박 씨는 명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올까? 요즘 다들 바쁜데 축의금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식 초대를 알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동철 씨.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축의금이 부담돼서 못 가겠어요. 아니, 하객이 줄어드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다들 그런 거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빚까지 감수하며 준비한 결혼식에 정작 하객들은 발길을 끊고 있었습니다. 9만 원짜리 식대가 부담되어 결혼식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던 겁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박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딸마저도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라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식 준비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낡은 냉장고 모터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안에 있던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퍼져나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냉장고가 이제 완전히 고장났어요. 이걸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에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정작 집안에 꼭 필요한 냉장고 하나는 바꾸지 못하는 현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삶 그 자체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 내 결혼을 해주고 싶진 않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너희 삶은 앞으로 수십 년이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같이 생각해보자.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사실 나도 조금 부담스러웠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하객도 적게 오고 오히려 소규모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 박 씨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까운 가족과 몇몇 지인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결혼식 당일 홀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체면보다 두 사람의 약속에 집중했고 딸과 사위는 오히려 더 편안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고장난 냉장고 옆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냉장고는 곧 바꾸면 된다.
하지만 오늘 본 저 아이들의 웃음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모은 돈이 결혼식 하루에 다 쓰이는 현실. 하객들이 줄어들어 축의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체면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식의 화려한 장식보다 낡은 냉장고 앞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까? 그리고 진짜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이곳에서 최성규 씨, 67살은 아내와 단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때 동료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언젠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는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연금저축에 돈을 붓고 위험한 투자 대신 매달 적립식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늘려갔습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그가 모아둔 연금과 함께라면 노후 생활비는 크게 걱정 없을 만큼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 준비가 빛을 발한 건 몇 해 전 딸의 결혼을 앞두고서였습니다. 딸은 30살을 갓 넘기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양가 부모님이 모여 상견례를 할 때 예비 사위 쪽 부모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 웨딩홀에서 하면 어떨까요? 하객들도 체면이 설 테고 아이들도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침묵했습니다. 호텔 예식은 기본이 수천만 원. 식대만 해도 1인당 9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의 집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딸은 설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호텔 예식장 한 번쯤 꿈꿔왔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니까. 아내는 반대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규 씨, 우리 살림 다 까먹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 평생 모아둔 돈, 하루에 다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최 씨는 잠시 말없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결국 소박한 밥상이지 화려한 체면이 아니구나. 며칠 뒤 딸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은 하객도 잘 안 온대요. 다들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크게 해서 축의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최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을 축의금 회수를 위해 쓰는 게 맞을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최 씨는 은퇴 전부터 재무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숫자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가족에게도 늘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의 말은 현실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성규 씨, 우리가 이러려고 평생 아끼며 살았나요? 퇴직금이랑 연금 다 쓰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줘요? 알아? 그런데 딸 결혼식이잖아. 나도 체면이 있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소규모로 하자고 할까? 요즘은 하객 없는 결혼식도 많대. 하지만 사위 쪽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래도 큰딸 혼인인데 좀 격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면도 있고요. 그날 밤 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쏟아부어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게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는 게 맞을까? 그의 손끝은 부엌 식탁 위 가계부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꼼꼼히 적어둔 생활비 항목, 연금 수령액, 남은 적금 통장.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호텔 예식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예식장 시식을 하러 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9만 원짜리 식사가 테이블에 놓였지만 맛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이게 9만 원짜리라니 솔직히 좀 허무하다. 아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갈비탕이 더 낫겠어요. 그 순간 최성규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마련해야 할 자리가 이런 허무한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며칠 뒤 최 씨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툼한 가계부와 함께 그가 정리해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이야. 여기에 매달 연금으로 15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이 돈은 단순히 우리 체면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생활비야.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너희 둘의 삶은 앞으로 수십 년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게 치르거나 아니면 시대 흐름대로 소박하게 하면서 진짜 필요한데 돈을 쓰는 거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나는 소박하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도 늙었고 이제 체면보다 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날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결심했습니다. 아빠, 나도 생각해보니 친구들도 요즘은 스몰 웨딩을 더 선호해요. 나도 그냥 가까운 가족과 지인만 불러서 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30명 남짓. 대신 각자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분위기는 화려한 호텔 예식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도 괜히 체면만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었네요. 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멀쩡히 돌아가는 집 냉장고처럼 자신의 인생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최 씨는 남은 퇴직금으로 고장난 보일러를 교체했고 낡은 가전도 차례차례 바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아내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 부부가 빚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위도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가 빚 없는 신혼을 시작합니다. 저희도 성규 아버님처럼 준비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 하나 때문에 노후가 흔들릴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대로 올바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보여줍니다. 최성규 씨는 은퇴 후에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함을 택했고 빚 대신 웃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낡은 냉장고처럼 오래 버티지만 든든한 삶, 그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혼인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불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순히 혼인 자체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결혼식을 선택하는 방식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가계의료생계 부담보고서에서는 50대와 60대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62%가 결혼식 비용이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박동철 씨나 최성규 씨 같은 부모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이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예식서비스 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웨딩홀 식대는 평균 9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서울 강남권 예식장의 경우 10만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식 한 번 치르려면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객 수에 따라 부모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국가족의 결혼문화와 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지에서는 전통적인 대규모 결혼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를 체면과 사회적 압력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부모 세대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50대와 60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자녀 결혼을 계기로 대규모 현금 지출이 발생하면서 노후 대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결혼식이나 하객 없는 결혼식을 선택한 가구의 경우 전체 결혼 비용이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생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타임스가 2024년에 보도한 웨딩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팬데믹 이후 미국 내 결혼식 규모가 평균 120명에서 60명으로 줄었고 소규모 예식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에서 발표한 메리지 언드 퍼넨셜 버던 스터디 2023에 따르면 결혼식 비용이 부부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가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할 경우 70대 이후 생활 만족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보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단순한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노후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결혼식 문화가 단순히 화려함을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합리적인 규모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는 계속해서 경제적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자리로 변화해야 하고 그러한 변화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결혼식은 더 이상 체면이나 관습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를 돕기 위한 정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예식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활용하면 위약금 환불 규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죠. 공원이나 시립공간에서 30명 내외의 하객만 초대해 치르는 방식인데 대관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꽃장식이나 폐기물도 최소화해 친환경적인 결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5년 기준으로 매년 400상 이상의 부부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발표했는데 비용 절감은 물론 신혼부부와 부모 세대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신혼부부에게 최대 수백만 원까지 결혼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소규모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도에서는 셀프 웨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직접 장소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시청에서 촬영 인력이나 간단한 장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꼭 성당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청홀에서 간단하게 치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 때문에 하객이 적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비용도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른바 마이크로 웨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원이나 시청 건물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개방해주고 지역 커뮤니티가 음식과 음악을 함께 준비하는 커뮤니티 웨딩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체면과 거칠애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부모 세대가 노후 자금을 지키며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첫째,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세요. 둘째, 서울시나 각 지역 지자체의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개방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사례처럼 시청홀 웨딩이나 커뮤니티 웨딩 같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결혼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식의 무게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짓누르지 않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 여러분, 더 이상 보여주기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흔들리지 않게 합리적이고 따뜻한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생의 무게를 바꾼다. 누군가는 퇴직금이 흩날린 뒤 낡은 냉장고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소박한 결혼식 속에서 웃음과 노후를 함께 지켰다. 같은 부모의 자리에서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퇴직 후 어렵게 모은 돈을 하루 만에 잃고 낡은 냉장고 앞에서 무너져 내린 박동철 씨의 삶. 그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체면과 관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반면 최성규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같은 부모였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결혼식을 거절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가족과 지인 몇 명만 불러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죠. 그 결과 딸은 빚없는 신혼을 시작했고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지켜내며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갈림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대, 60대, 70대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지켜내기 위해 사는가? 결혼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의 무게가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이고 삶의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작은 결혼식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예식, 일본과 영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간소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결혼식, 미국처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웃고 노래하며 만들어가는 마이크로 웨딩. 이런 선택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 부모 세대는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퇴직금을 모두 잃고 낡은 냉장고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박한 결혼식 속에서도 가족의 웃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노후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체면이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생을 바꾼다. 낡은 냉장고 앞에 눈물이 될 것인가? 따뜻한 밥상 앞에 웃음이 될 것인가? 그 길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제가 대출 갚으려고 편의점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만난 후배에게 여기서 뭐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내 집값도 반토막 나는 건 아닐까? 불과 2년 전 부산 해운대의 바닷가 아파트가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집을 장만했던 60대 부부는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렸죠.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노후 자금이 안전할 거라 믿었던 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 두려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치신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 올해 64살입니다. 건설회사에서 35년 동안 생산팀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에서 먼지와 소음 속에 살았지만 퇴직을 앞두고는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그 돈은 제 손때 묻은 낡은 작업복처럼 무겁고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벗어던지지 못했던 그 작업복을 창고 구석에 걸어두면서 드디어 인생 2막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며칠은 아내와 함께 늦잠도 자고 손주가 오면 놀아주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보이는 건 삭막한 도심 풍경뿐 수십 년 동안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만 보며 살아온 제 눈에는 어느새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젊을 때 현장 공사차 지방을 오가며 본 속초의 푸른 바다는 늘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땀을 식히며 언젠가는 저곳에서 살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퇴직 후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보면 어떨까? 매일 바다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야.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도 서울에 있고 병원이며 편의시설도 도시에 다 있는데 괜히 낯선 곳으로 가서 불편만 겪을까 걱정했지요. 하지만 제 평생의 소원을 모른 척하기엔 미안했는지 결국은 한번 보러 가자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2021년 여름, 아내와 함께 속초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앞으로의 노후를 걸 집을 찾는 여정이었죠. 해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가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들어서니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요즘 서울에서 온 은퇴자 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며 반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매물 중 하나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아파트였습니다. 베란다 창을 열자 탁 트인 바다와 파도 소리가 밀려와 제 가슴은 한순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10억 원. 서울에 비하면 싼 편이라 했지만 제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모아둔 돈을 모두 합쳐도 5억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우리 나이도 있는데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일하며 벌어온 결실이야. 연금도 있으니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속초 오션뷰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새 집 열쇠를 손에 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속초의 바닷바람은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매연 대신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바람과 갈매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아내의 표정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 이제 성공한 거다. 평생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다. 그 말은 낡은 작업복을 벗어두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이면 해변을 걸었고 아침에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놀러 올 때마다 정우야, 내가 정말 부럽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진짜 인생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도 주말마다 내려와 신선한 회를 먹고 바닷가에서 손주들과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다. 우리 가족의 노후는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 텔레비전 뉴스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자막이 떴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오르겠지. 금리라는 게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이자가 계속 오르더니 매달 내야 할 대출 상환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월 80만 원이던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새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금과 아내의 생활비를 감안해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와 장바구니를 주방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거 이대로 괜찮을까?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계속 오르는데 괜찮겠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런 건 잠깐이야.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은 대출 잔액을 보고 있자니 마치 창고 구석에 걸어둔 낡은 작업복처럼 무거운 현실이 다시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되던 집값이 점점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9억 5천, 그러다 8억 7천. 어느 날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부장님, 요즘 거래가 좀 뜸합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다 보니 매수자들이 주저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손에 힘이 빠져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아파트 거품 심하다. 이제 조정이 온다. 고점에 잡은 사람들 힘들어질 거다. 댓글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 고점에 들어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간파한 듯 저녁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속초는 달라. 관광객도 많고 앞으로 고속도로도 확장된다잖아. 조금 떨어져도 다시 오를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2023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동에 같은 평형 아파트가 6억에 거래됐다는 겁니다. 불과 2년 전 10억 주고 산 우리 집이 단숨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흔들리는 전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걸린 낡은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몸을 지켜주던 그 옷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매달린 소매를 만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이 옷을 입고 벌어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아내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보던 그녀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우리가 너무 큰 짐을 진 건 아닐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러 갈 때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인 코너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었고 손주가 오면 먹이던 아이스크림조차 망설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순진하게 웃는 손주 얼굴 앞에서 지갑을 열며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겨우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서글펐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버텼는데 정작 은퇴 후엔 집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2023년 여름, 집값은 또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조차 전화를 걸어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매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파도가 집 안으로 밀려드는 듯한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자식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히 걱정만 끼칠 필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자. 하지만 제 목소리 역시 흔들렸습니다. 부모로서 체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롱 속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고 문을 열어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결국 다시 일해야 하는구나. 2024년 초 집값은 결국 5억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그대로인데 집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숫자를 바라보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번 돈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나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돌덩이를 삼킨 듯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바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파도 소리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커튼을 꼭 닫아두고 방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줄었고 눈빛조차 자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도 무거운 장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전에는 손주가 놀러 오면 회도 사주고 바닷가 횟집에서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곤 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가격표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고 돌아와 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 씨, 이 돈으로는 이제 고기도 제대로 못 사겠네. 저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무렵 건강이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함께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밤마다 뒤척이다 보면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밑이 퀭하게 꺼지고 머리는 한 움큼씩 빠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해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장은 제 나이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지만 인력난이라며 일단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첫날 진열대를 채우고 무거운 음료 상자를 옮기고 손님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오후쯤 문득 가게 앞을 지나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리니 예전 회사 후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운동 삼아 나와 있는 거야.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작업복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옷을 손에 들자 수십 년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여름날의 현장, 차가운 겨울 아침의 거친 바람, 후배들과 함께했던 소리 없는 단합. 그 모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옷이었는데 지금 제 손에는 자존심을 잃고 마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초라한 현실만 남아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 우리 둘이 같이 버티면 돼.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고생만 하다 은퇴 후마저 걱정에 시달리는 모습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우리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전화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감지한 듯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데요.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 별일 없다라고 말했지만 목구멍에서 걸려 나온 그 한마디가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부모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는 원망스러운 소리로 들리다니.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불빛이 흔들렸고 그 불빛에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이 드러났습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면 가끔 젊은 손님들이 웃으며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말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바닷가를 걷는 것이 우리의 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얼굴이 시려워도 손을 꼭 잡고 걸으면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둘이 함께 있으니 견딜 수 있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도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 혜택을 주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이 도시가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속초에도 다시 수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의 활기는 아니었지만 적막했던 공간에 작은 불빛이 켜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손주가 있는 서울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제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속초집에서 또 놀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빚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손주의 눈에는 여전히 바다와 집이 행복한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속초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겨울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파도를 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게 예전 같지 않아도 아직 아내가 곁에 있고 아이들이 찾아와 주고 손주가 웃어주잖아. 낡은 작업복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해지고 낡았어도 여전히 옷으로서의 기능을 하듯 나도 아직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물론 후회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10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이제 5억 남짓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잃은 것을 세기보다 남은 것을 지켜야 한다. 이후 저는 마트에서의 아르바이트 외에도 작은 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배 상하차, 지역 행사 보조,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남짓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생활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을 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바다를 원망하던 때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고맙네. 여기 아니었으면 우리 둘이 이렇게 손잡고 하루하루를 견디지도 못했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바닷바람은 여전히 집 안으로 불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10억을 주고 샀던 속초 오션뷰 아파트가 어느새 5억으로 반토막이 났고 평생 땀 흘려 얻은 퇴직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 순간부터 비로소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시선은 늘 그 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작업복에 머뭅니다. 아직도 땀 자국이 남아있고 해진 팔꿈치 부분은 실밥이 너덜너덜합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할 물건이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옷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보면 내가 그래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떠오릅니다. 동시에 그 성실함이 잘못된 선택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일깨워줍니다. 생활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가끔은 장바구니 무게를 덜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끓여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 손주가 보내주는 영상통화 속 웃음소리, 그리고 바닷가 벤치에 앉아 함께 바라보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안정적인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남은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정우야, 후회 속에 살지 말자. 아직 내 옆에는 아내가 있고 내 손주가 있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에 닥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시지 않나요? 저의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대출 부담, 생활비 압박, 그리고 가족 앞에서의 자존심까지. 우리 세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손주의 웃음, 친구의 따뜻한 안부 전화, 그리고 제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그것이야말로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바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 소리에 제 마음을 맡깁니다. 때로는 거칠게 부서지며 제 지난날의 욕심을 씻어내고 때로는 잔잔히 밀려와 내일을 버틸 힘을 건네줍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모두 걸지 마시고 달콤한 전망만 믿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대가를 너무도 크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신중해지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낡은 작업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입고 현장에 서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인생의 일부로 남아 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남은 길은 후회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자.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꼭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집값은 반토막이 나고 손에 쥔 퇴직금은 빚으로 변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바라보며 흐르던 눈물은 마치 제 지난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저와는 반대로 평생을 신중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욕심내지 않고 집과 자산을 분산해 관리했던 이웃은 지금도 매달 안정된 생활을 이어갑니다. 무리한 대출 대신 연금과 저축으로 꾸준히 삶을 지탱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 차이는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준비와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저는 욕심과 감정에 흔들렸고 그들은 미래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후회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돈을 쓰는 방식,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바닷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도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그것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절약,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내가 곁에 있고 손주가 웃으며 안겨오는 순간 저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그것이야말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더 따뜻하게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낡은 작업복 앞에서 눈물 찢는 날이 아니라 해변을 걸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여러분께 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종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종이에 눈물의 얼룩이 아니라 웃음과 감사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할 순간이 갑자기 닥쳤는데 빈소 비용과 조의금, 손님 접대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뉴스에서도 평균 장례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조의금과 사람 관리로 지친 가족들이 결국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50대, 60대가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통만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 뒷굽이 심하게 닳아 삐걱거리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구두는 김상철 씨가 매일 출근길에 신던 것이었다. 그는 중소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30년 넘게 회사에서 사람을 관리했다. 퇴직 직전까지도 직원들 평가와 인사고과를 챙기며 늘 깔끔한 셔츠와 낡은 구두 차림으로 출근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족들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버지, 새 구두 하나 사셔야겠어요. 뒷굽이 다 닳아서 소리 나잖아요. 아들 민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 구두로 내 평생 버텼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지. 그런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느새 은퇴 나이가 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1억 5천만 원. 그 돈이 그의 마지막 자산이 될 줄은 가족 누구도 몰랐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2025년 봄, 김상철 씨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쓰러진 것이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지 오래였다. 퇴직 후 몇 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큰 탈 없이 버텨왔기에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례를 준비해야 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설명해준 기본 3일장 견적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빈소 대여비, 상차림, 조문객 접대까지 모두 합치면 상상 이상이었다. 어머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퇴직금에서 남은 것도 많지 않잖아요. 딸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 민재도 손에 든 견적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문객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음식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래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다 챙기려면 빚까지 져야 해요. 가족들은 밤새 모여 앉아 고민했다. 어머니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식들은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뉴스에서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린 것도 그때였다. 엄마, 요즘은 빈소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모시는 경우도 많대요. 비용도 훨씬 줄고 괜히 체면 차리느라 지인들 불러서 고생 안 해도 되고요. 민재의 말에 어머니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주방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올려져 있었다. 구두 뒷굽은 완전히 닳아 금속이 드러나 있었고 가족들은 그 구두를 보며 말이 없었다. 이걸 보니 아버지는 끝까지 검소하게 사셨던 것 같네. 저 구두로 30년을 버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까지 져가며 장례를 치러야 하나 싶다. 딸 미영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일하며 맺은 인연들이 있는데 빈소를 안 차리면 섭섭해하지 않겠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요즘 사람들 다 형식적으로 다녀가잖아요. 조문보다 체면 차리는 게 더 많다잖아요. 아버지도 아마 소박하게 해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가족은 무겁게 침묵했다. 그때 밖에서는 이웃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아이고, 요즘 장례비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라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무빈소로 한 집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서 좋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어머니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결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한테 욕먹는 거 아냐? 어머니의 걱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다. 친척들이 몰려와서 왜 빈소도 안 차리느냐, 체면이 있지 않냐라고 말할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민재의 직장은 이미 구조조정으로 불안했고 미영은 계약직으로 월급이 빠듯했다. 어머니도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장례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를 위한 길이 빚을 내서 체면 차리는 게 아닐 거야.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드리자. 낡은 구두가 놓인 식탁 위에서 가족들은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기로 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재는 잠들기 전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에서 밤새 조문객을 맞이하며 쓰러지듯 앉아있을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당신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녀는 거실에 놓인 구두를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발인 날 아침, 서울의 작은 화장장에는 김상철 씨 가족만이 서 있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았기에 문상객을 맞이하는 북적임도 검은 양복 차림의 친척 무리도 없었다. 오직 가족 셋만이 낡은 검은 구두를 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그 구두를 아버지의 관 옆에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당신, 이 구두만큼은 꼭 같이 가져가세요. 평생을 같이 한 발걸음이니까.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빈소가 없으니 화환도 없었고 음식 냄새도 없었지만 오히려 고인의 삶이 더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장례 절차는 너무 빨리 흘러갔다. 입관을 하고 짧은 추모를 하고 바로 발인과 화장이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3일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고 밤새 빈소를 지키며 애도한다는 체면을 쌓던 장면은 없었다. 이게 너무 허무한 건 아닐까? 딸 미영은 화장장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말했다. 민재가 대답했다. 누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체면보다 우리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장례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 아직 작별 인사를 다하지 못한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뒷굽이 달아 기울어진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은 검소했지만 흔들림 없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재는 구두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원들 챙기느라 늘 남의 걱정만 하셨잖아. 정작 본인은 새 구두 한 켤레 못 사시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빚 없이 보내드린 게 오히려 아버지가 바라셨을지도 몰라.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체면은 못 세웠을지 몰라도 당신 뜻은 지킨 거겠지. 조용히 우리끼리만. 며칠 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을 대신했다. 무빈소로 하셨다면서요? 사실 저도 다음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족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다.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공감을 얻고 있었다. 2025년 대한민국 장례 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화장률은 90%를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처럼 장례 비용은 여전히 1,000만 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설문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8명이 장례비를 소모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김상철 씨 가족의 선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우리 역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체면을 지키느라 빚을 내야 하는 전통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고인을 향한 진심에 집중할 것인가. 그 갈림길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낡아 뒷굽이 다른 구두 한 켤레는 가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삶은 소박했지만 사랑은 충분했다. 빈소도 화환도 긴 행렬도 없었지만 가족만의 애도는 누구보다 진실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같은 선택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장례란 체면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영호 씨는 올해 68살이다. 그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맞았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다. 금액은 매달 약 280만 원. 넉넉하다고 할 순 없지만 생활을 꾸리기에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연금 들어왔죠? 덕분에 저희 걱정은 덜하네요. 딸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빠질 리가 있겠니? 이게 바로 내 엄마랑 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데가 아니겠어? 영호 씨는 그렇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겼다. 그의 집 현관 옆에는 반짝반짝 닦아놓은 편안한 워킹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평생 낡은 구두를 신어왔던 친구들과 달리 그는 은퇴 후에도 늘 발 건강을 위해 좋은 신발을 사 신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거나 작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신발은 그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물론 그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퇴직 직후 그는 잠시 흔들렸다. 여보, 우리도 아파트 넓혀야 하는 거 아냐? 요즘 다들 전세든 매매든 올려 잡는다잖아. 아내의 말에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집이면 충분해. 우리 소득으로 무리해서 대출 끼고 이사하면 나중에 연금까지 갉아먹게 될 거야. 그 시절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때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연끌 투자 실패, 은퇴자들 파산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변 동료들 중 몇몇은 퇴직금을 끌어모아 상가 투자에 뛰어들었고 또 어떤 이는 무리한 아파트 갈아타기에 나섰다. 처음엔 다들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공실로 텅 빈 상가, 떨어진 집값, 그리고 늘어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형님, 나 요즘 잠이 안 와. 가게 세입자가 나가버려서 월세가 안 들어오네.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퇴직 동기였던 박 씨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 옆에서 영호 씨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렸잖아. 무리한 투자하지 말라고. 연금만 지켜도 충분히 산다고. 그 순간 친구들의 눈에는 씁쓸함과 부러움이 동시에 비쳤다. 영호 씨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가구, 그리고 오래된 가전제품. 하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다. 퇴직 직후 그는 큰 욕심 대신 작은 계획을 세웠다. 매달 연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모았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나 가족과의 소소한 여행을 즐겼다. 아버지, 이번에 제주도 가요? 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젠 너희랑 이런 거 해야지. 그가 선택한 것은 안정과 균형이었다. 친구들이 상가 공실로 은행 독촉을 받는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체조를 배우고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딸 은지가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후회되진 않으세요? 퇴직금도 없고 연금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큰돈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집어 올렸다. 후회? 전혀 안 한다. 큰돈이 필요할 때는 젊을 때였고 지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돈이 가장 값진 거야. 나는 내 엄마랑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지내는 게 다 당신 덕분이지. 괜히 욕심 부렸다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 물론 위기도 있었다.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간 구직을 하지 못했을 때 가족의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아버지,
제가 집에 보탬이 안 돼서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자 영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지금은 내가 다시 일어설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 생활은 연금으로 유지되니까 크게 걱정 마라. 그는 아들에게 잔소리 대신 믿음을 주었고 결국 아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이 작은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다.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면 어떤 위기라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퇴직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주변 친구들과의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어느 날 퇴직 동기 모임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술잔이 오가는 자리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뿐 아니라 걱정도 묻어 있었다. 야, 영호,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냐? 한 친구가 물었다. 나 그냥 아내랑 산책 다니고 손주 보러 가고 가끔 여행도 다니지. 연금 들어오니까 큰 걱정은 없어.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기가 툭 내뱉었다. 부럽다. 진짜 난 퇴직금 전부 상가에 넣었다가 세입자 나가버려서 지금 경비 일하고 있어. 이 나이에 새벽 5시에 출근하려니 몸이 버티질 않아. 또 다른 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집값 더 오른다 해서 대출 껴서 이사했는데 이자만 감당하다가 결국 집 팔고 전세로 내려왔어. 애들한테 눈치 보이며 사는 중이지. 그 말을 듣던 자리에서 영호 씨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욕심을 줄였을 뿐이야.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나도 몰랐다. 주변 친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동시에 안정된 영호 씨 삶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거실 한편에 놓인 손주의 그림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같이 여행 가는 모습이에요. 손주는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영호 씨는 깨달았다. 행복은 큰 돈이나 화려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이어지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구나.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야. 이렇게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다른 사람들처럼 큰 욕심 냈으면 지금쯤 우리도 빚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을 거야.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후는 점점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고령층 의료비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장례비와 같은 일회성 지출도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노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이 모두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최영호 씨의 사례는 그 반대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쌓은 연금을 소중히 지켰고 퇴직 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집중했다. 그 결과 친구들이 빚과 불안에 시달릴 때에도 그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 나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욕심내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가족이랑 웃으며 사는 거요. 딸 은지의 말에 영호 씨는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게 전부야.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듣는 이들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집을 갈아타야 할지, 체면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해야 할지. 하지만 영호 씨의 삶이 보여주듯 욕심을 줄이고 안정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신발 한 켤레를 닦아 신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바탕으로 가족과 웃는 일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통계와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꼭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5년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에 육박합니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약 33%는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가족에게 의지하기 어렵거나 외로움과 불안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빈소 장례식이 점점 늘고 있다는 현장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통적인 3일장이 아닌 가족 중심의 소박한 장례 방식이 약 15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부담 해소, 불필요한 사회적 체면, 대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장사비용 자료를 보면 평균 장례 비용은 여전히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으며 조문객 식대 및 빈소 대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에 비해 무빈소 장례 선택 시 전체 비용은 보도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수백만 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슬픔을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유럽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은퇴 또는 고령기에 접어들어 사회적 접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 의식이나 작별 의례가 정서적 안정과 애도의 깊이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화려한 장례보다 소박하고 진심 어린 의식일수록 사망자 유가족의 애도 회복이 더 빠르고 흔들림이 적다는 분석도 확인됩니다. 출처 마음건강연구지 및 복지정책 분석 쿼터리 등. 이는 한국 사회의 무빈소 장례 증가 흐름이 단지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문화적 균형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 기반의 안정적 노후 설계, 불필요한 소비 억제,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 중심의 장례는 모두 연결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솔직한 사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애도의 장례. 방식 그 뿌리에 깔린 과학적 근거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나도 나중에 고통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준비 가능한 삶의 전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장례 비용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문화 정착을 장려할 뿐 아니라 무연고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 조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구는 지역 주민의 장례 수요에 맞춰 화장시설을 점검 보수하고 공공장례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이 적게 드는 공공장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또한 고인의 유산이 부족하거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장례 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큰 가족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대상자 기준에 따라 장례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스웨덴에서는 사망자의 유산이 장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서가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에 따르면 모든 거주민에게 무상으로 공동묘지 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례의 형식을 넘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짐까지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무빈소 장례 선택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사례의 무빈소 장례로 가족이 조용히 보내드린 이야기가 이러한 정책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장례를 준비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군구청에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공공장례 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 장례비나 단순 장례비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수백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겪지 않도록 함께 알려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적 지원입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반짝이는 새 신발 한 켤레. 그 차이가 한 인생의 무게였고 그 차이가 한 가족의 눈물이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개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식탁 위에 놓였던 뒷굽이 다른 낡은 구두는 한 아버지의 검소하고 고단했던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노후, 무거운 장례 비용, 조문객을 맞이해야 한다는 체면의 압박 앞에서 결국 가족은 무빈소 장례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끝내 다 씻어내지 못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작은 집 거실에 놓여 있던 것은 늘 반짝이도록 닦여 있던 새 신발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히 일한 뒤 퇴직금을 크게 만져보진 못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검소한 생활, 무리하지 않은 선택 덕분에 그 가족은 안정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친구들이 빚과 불안에 시달릴 때 그는 손주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아내와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낡은 구두와 새 신발. 두 물건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노후 준비의 길목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체면과 욕심에 흔들려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욕심을 줄이고 준비에 충실해 결국 가족에게 웃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그날, 우리는 어떤 구두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눈물과 빚을 떠넘기는 낡은 구두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안정을 함께 걸어온 반짝이는 신발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욕심을 줄이고 작은 안정부터 챙기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 남들 따라가는 소비 대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과 생활비를 지키는 것이 가족의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원, 긴급복지, 공공장례시설 같은 제도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남은 가족의 어깨를 덜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셋째, 가족과 대화하고 합의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살아있을 때 장례 방식을, 노후 생활의 방향을, 서로의 바람을 나누어야 합니다. 준비된 대화는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노후의 성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빚이 아닌 평안함이, 후회가 아닌 미소가 우리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낡은 구두가 남긴 무거운 발자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짝이는 새 신발로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걷는 길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눈물이 아닌 감사로 배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놓일 것은 체면과 빚이 아닌 사랑과 평안의 발자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가장 따뜻하고 존엄한 모습으로 남겨줄 것입니다.